백성의 분노를 대신해 검을 든 사나이. 진실은 늘 어둠 속에 숨어 있다. 한 순찰사가 달빛 아래 걸으며 중얼거립니다. 그의 손에는 누런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개경의 밤거리. 장사꾼으로 변장한 순찰사가 주막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게. 술잔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닌 백성들의 삶과 고통이었습니다. 순찰사의 눈은 밤에도 빛나야 하고 귀는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발걸음은 그림자보다 가벼워야 한다. 고려의 순찰사들은 세 가지 특별한 임무를 가졌습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원님께서 세금을 2배로 거두어 가십니다. 진상품이라며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이런 백성들의 하소연을 직접 듣고 기록했죠. 민심을 살폈습니다.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주막에서 백성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방을 점검했습니다.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성벽은 무너져가고 병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니. 황해도 작은 마을의 이야기. 한 순찰사가 빗속을 걷다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손님, 이 쌀이 마지막입니다만 죽이라도 끓여드리겠습니다. 노파의 마음에 감동한 순찰사는 이 사실을 임금께 알렸고, 임금은 그 마을 전체의 세금을 3년간 면제해 주었습니다. 새벽 장터에서 물가를 살핍니다. 쌀값이 갑자기 2배나 올랐다고? 관아 주변을 배회하며 관리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저 관리 또 뇌물을 받는군. 주막에서 민심을 듣습니다.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시겠소? 은밀히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오늘도 달빛 아래서 백성들의 눈물을 기록한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방해와 시기로 점차 순찰사들의 힘은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력한 암행어사 제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어떤 권력자도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리라. 조선의 태종이 선포한 이 말과 함께 고려의 순찰사는 조선의 암행어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늘이 밝아오는 새벽, 조선의 태종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려의 순찰사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1405년, 조선 태종 5년.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암행어사는 왕의 눈과 귀가 되어 이 땅의 모든 불의를 벌할 것이다. 암행어사가 되는 길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주막에서 들려오는 한 선비의 한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문과 급제자 중에서만 선발했습니다. 그것도 344원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 중에서만.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청렴결백한 품성, 뛰어난 문장력, 강직한 성품, 명숙한 비리에서 전무해야 했습니다. 선발된 이들은 은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먼저 변장술을 배우고 각종 방언 교육, 평민의 생활상 습득, 무예 수련, 암호 체계 학습. 이렇게 선발된 암행어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하사한 마패, 이것은 생사여탈권을 상징했습니다. 이 마패 앞에서는 종이품 어사의 권한을, 이 마패 뒤에서는 왕의 권한을 가진다. 부정한 관리를 즉시 파면할 수 있고 범죄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으며 임금께 직접 보고가 가능하며 긴급 상황 시 역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관리 감찰, 관리들의 비리 조사, 뇌물수수 적발, 직권남용 감시, 민정 사찰, 백성들의 생활상 파악, 민심 동향 조사, 물가와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군사시설 점검, 변방 방비 상태 확인, 군기 점검, 군량미 관리 상태도 조사합니다. 암행어사에 선발된 12명은 각 지자체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2명, 충청도 2명, 전라도 2명, 경상도 2명, 강원도 1명, 황해도 1명, 평안도 1명, 함경도 1명. 그들에게는 위 권한의 특별 권한도 주어집니다. 현장 파지권, 즉시 체포권, 사용 집행건의권, 조사권, 봉고파발권, 긴급 통신권, 관할 문서 열람권, 관리신문권, 백성 소환 조사권, 비밀 정보망 운영권, 관할 재산 동결권, 권한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도 부여됩니다. 15일마다 비밀 보고서 작성, 긴급사항 즉시 보고, 상세한 현장 기록 비밀, 유지 신분 절대 비밀, 임무 내용 누설 금지. 암행어사 활동 중 당연히 가족관계는 단절됩니다. 일반 암행어사는 조선시대에 규칙적으로 파견되던 관리이며 왕이 지방의 관리들을 감찰하고 민생을 살피며 수령이나 관찰사 같은 지방 관료가 부패하지 않고 제대로 행정을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 암행어사는 왕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런데 박문수와 같은 특별 암행어사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관리 감찰의 수준을 넘어서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이 특별히 신뢰하는 인물에게 비상임무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별 암행어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로 민생이 파탄나거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악정이 널리 퍼졌을 때, 또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특별 암행어사는 조선판 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 지역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암행어사의 활동 지역은 한정적이었습니다. 왕이 정해준 특정 지역으로 파견되어 그곳의 실상을 조사하고 감찰하는 것이 일반 암행어사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가령 충청도, 경상도의 몇몇 고을처럼 왕이 당부한 지역만 감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암행어사는 달랐습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느 곳이든 왕의 밀명에 따라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왕이 직접 지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골징포라는 악습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면 특별 암행어사는 그 문제가 발생한 지역마다 이동하며 문제를 철저히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즉, 일반 암행어사가 정해진 고을을 중점적으로 감찰하는 역할이라면 특별 암행어사는 전국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반 암행어사와 특별 암행어사를 가장 뚜렷하게 구분짓는 요소는 임무와 권한입니다. 먼저 일반 암행어사는 주로 지방관리를 감찰하고 민생의 상태를 보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부정을 발견한 경우에도 당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조정해 보고하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왕이 직접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문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전달하는 것이 일반 암행어사의 주 임무였습니다. 반면 특별 암행어사는 단순히 조사와 보고를 넘어 왕의 행동 대리자로서 직접 해결할 권한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탐관오리나 수령이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걷거나 폭력적으로 고문을 가하는 일이 발견된다면 특별 암행어사는 현장에서 바로 파직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암행어사는 단순히 감찰 역할에 머물지 않고 왕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거나 스스로 민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특별 암행어사는 왕의 신임에 따라 일종의 행정적 자율권과 심판권을 부여받았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문수는 영조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특별 암행어사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는 바로 백골징포라는 심각한 세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지방 관료들은 죽은 사람에게 조세를 부과한 뒤 이를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악습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다른 암행어사들처럼 문제를 보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해당 관료들을 추포하고 처벌했으며 백성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려 왕에게 민생 정책 개선안을 상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담한 행적은 특별 암행어사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박문수가 일반 암행어사였다면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왕에게 보고한 뒤 다시 조정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박문수가 보여준 즉각적인 실행과 과감한 결단은 바로 특별 암행어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다 같은 암행어사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특별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왕이 특별히 신뢰한 인물에게 비상임무와 강력한 권한을 맡겼던 역할이었습니다. 일반 암행어사가 지방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했다면 특별 암행어사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며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691년 한양의 어느 겨울날,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밤,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산파의 말에 아기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몰락한 양반이 무슨. 박문수가 태어난 곳은 한양 반송방. 겉보기에는 중인 계층이 사는 평범한 동네였지만 사실 이곳은 몰락한 양반들의 거주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어린 문수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사실 박문수의 집안은 원래 명문가였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정삼품 통정대부까지 지낸 양반이었죠. 하지만 인조반정 때 잘못된 선택으로 가문이 일순간 몰락했습니다. 이 책이 내 운명을 바꿀 것이다. 10살 문수에게 할아버지가 건넨 것은 낡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바로 율곡전서였죠. 저 아이는 5살에 한 시를 지었다지. 10살에 이미 사서삼경을 통달했다는구나. 이웃들 사이에서 문수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16살, 문수는 결심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달빛 아래서 글을 읽는 소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실 박문수의 출생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꿈에서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내려왔다는 소문이. 20살, 과거를 준비하는 문수. 하지만 가난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없으니 달빛으로 배를 채워야겠구나. 25살, 우연히 만난 한 노인. 젊은이, 너의 눈빛이 범상치 않구나. 그는 바로 당대 최고의 학자 권상하였습니다. 권상하의 제자가 된 박문수. 그의 재능은 마침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재가 여기 있소. 승의 말에 문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면 끝이 아니다. 진정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니라. 승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문수는 길을 나섭니다. 마침내 1709년 문과에 급제한 박문수.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조선 최고의 암행어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1709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날, 성균관 입구에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라를 바로잡을 힘을 얻으리라. 그가 바로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였습니다. 이곳이 과연 나라의 인재를 키우는 곳인가? 성균관 내부의 부패와 타락을 목격한 박문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언제 잠을 자는가? 동료들은 늘 첫 번째로 독서당에 도착하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박문수를 의아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처음 들어보는군요. 경전 해석에서 신선한 관점을 제시하며 박문수는 성균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성균관에서 박문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거 시험 부정 의혹 학생들 간의 파벌 형성 실력보다 배경이 중시되는 현실.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박문수는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청명회라는 비밀 스터디 그룹을 만듭니다. 밤마다 모여 국가개혁안 연구, 실천적 학문 탐구, 민생 현장 조사 등을 합니다. 성균관을 최우수로 수료한 후 홍문관 수찬으로 첫 벼슬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런 상소는 받아들일 수 없소. 민생을 위한 그의 첫 상소가 권력자들에 의해 묵살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구나.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 실력 없는 고위 관료들의 안일함,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조정, 박문수의 탄식과 실망이 더해갑니다. 때 영조의 눈에 들어온 한 장의 보고서. 이런 날카로운 통찰력은 처음 보는군. 그것은 박문수가 올린 민생고 해결을 위한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이후 엄격한 기준 속에서 박문수는 암행어사에 특별히 선발됩니다. 박문수, 그대를 특별 암행어사로 임명하노라. 영조의 갑작스러운 임명에 조정이 술렁입니다. 박문수가 선택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뛰어난 관찰력, 성균관 시절부터 보여준 예리한 통찰력,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청렴한 품성,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지킨 원칙, 돈과 권력에 대한 초연한 태도, 강직한 성품 부리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 백성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 실천적 지혜,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닌 현장의 해결책 제시, 실용적인 개혁안 도출 능력. 이제 시작이다. 박문수는 암행어사의 마패를 받아들며 깊은 결심을 합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어사가 되리라. 1724년 늦가을, 차가운 서리가 내린 새벽, 남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은 도포 자락이 찬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손에는 마패 대신 낡은 붓과 주판, 그리고 보리떡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라면 을의 화려한 비단옷을 숨기고 다닌다던데.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수군거렸지만 박문수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임금이 하사한 7가지 특별한 권한이 깊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남원 장터에 도착한 첫날, 충격적인 소문이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내일이면 그 젊은 사형수가 처형된다는구먼. 억울하다고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다는데.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장터의 장사꾼으로 변장한 그는 사흘 동안 한 걸음도 쉬지 않고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첫째 날, 관아의 비밀 장부를 확인했고, 둘째 날에는 증인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처형장으로 달려간 박문수는 마지막 순간에 외쳤습니다. 잠깐, 그 처형을 당장 멈추시오. 순식간에 정막이 감도는 처형장. 남원 부사가 녹이 띈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구란 말인가? 그래, 바로 접니다. 암행어사 박문수여. 마패를 꺼내든 순간 처형장은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고한 백성을 죽이려 한 죄, 백성의 피땀을 빼앗은 죄, 관직을 돈으로 매매한 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죄상이오. 단 한 번의 속문으로 20년 동안 남원을 쥐고 흔들던 탐관오리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하,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십시오. 영조에게 올린 장계에서 박문수는 자신의 목을 걸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호소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남원의 백성들은 초라한 차림의 그 사내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자신들을 구해준 암행어사라고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문수는 다음 임무지인 평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정의의 바람이 조선 팔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새벽,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한 노파가 박문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넨 편지 한 장, 그것은 평양 가명의 어두운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단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파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들으며 박문수의 심장이 불타올랐습니다. 지하 옥사에 갇힌 수백 명의 무고한 백성들, 그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평양 가명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검은 고를 든 떠돌이 악사로 변장했습니다. 구성진 가락에 취한 관리들 사이로 슬그머니 스며들어 밤마다 비밀스러운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장부를 확인하고 증인들을 만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기름이라. 이런 명목으로 백성들의 피땀을 착취하다니. 가명의 비밀 장부를 확인하던 박문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호랑이 기름이란 허울뿐인 명목으로 착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5날이 지난 새벽, 평양 가명 대청마루의 한 사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마패를 높이 들어 올린 순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갈 새도 없이 감사가 체포되었고 지하 옥사의 백성들이 마침내 햇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평양 가명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한양의 고관대작들과 얽힌 거대한 비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지방관의 비리가 아닌 조선을 좀먹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입니다. 전하,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 있사옵니다. 영조에게 올린 비밀 장계에는 그의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발걸음은 권력의 중심부 한양을 향해야 했습니다. 평양의 백성들은 그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달빛처럼 우리를 비추어준 암행어사님, 정령하늘이 보내신 분이시네요. 그러나 박문수는 이미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양에서의 승리로 더욱 견고해진 그의 신념이 이제 조선의 핵심 권력자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양으로의 귀환, 은력 동지 딸 한양도성의 밤거리는 유난히 춥고 어두웠습니다. 평양에서 돌아온 박문수는 비밀리에 영조를 아련했습니다. 은밀한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임금의 안색이 점차 굳어갔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비리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것이오? 전하, 그것이 바로 호조판서 민진원과 이조판서 김상훈이옵니다. 순간 대전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선의 최고 권력자들을 거론하는 순간 박문수는 자신의 목숨이 왕의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런 중대한 사실을? 증거는 있소?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평양에서 가져온 비밀 장부를 펼쳤습니다. 호랑이 기름이란 명목으로 거둔 세금이 한양의 고관들에게 흘러들어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찌하면 좋겠소? 영조의 물음에 박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에게 특별 암행어사의 권한을 내려주시옵소서. 한 달만 주시면 이 모든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겠나이다. 그날 밤 박문수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안도 암행어사직에서 파직된 것으로 위장하고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한양거리에는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나? 박문수가 파직되었다더군. 평양에서 너무 거칠게 굴었다지. 그러나 이는 모두 위장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밤마다 한양의 뒷골목을 누비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술집의 취객으로, 시장의 장사꾼으로, 때로는 거지로 변장하여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갔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호조와 이조의 금융거래였습니다. 관직 매매의 대가로 오간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그는 점점 더 큰 비리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20알째 되던 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호조판서의 사저 뒷마당에 묻혀있던 비밀 장부.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비리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구나.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암살자의 칼날이 박문수의 등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수사를 눈치챈 것입니다. 역시 내 목숨을 노릴 줄 알았다. 박문수는 이미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암살자들과의 치열한 격투 끝에 그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곧장 임금에게로 행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박문수는 창덕궁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조선 최대의 권력형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평양 노파의 눈물이, 억울하게 갇혔던 백성들의 한숨이, 그리고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덕궁 대전 앞 먼동이 트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온몸의 상처를 이끌고 어명을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암살 시도로 입은 상처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입시하라. 영조의 음성이 울리자 대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는 자신의 앞에 호조판서 민진원과 이조판서 김상훈이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내 놈이 감히. 민진원이 날카롭게 내뱉었지만 박문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품에서 피 묻은 비밀 장부를 꺼내들었습니다. 전하, 이것이 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증거이옵니다. 지난 10년간 호조와 이조가 저지른 모든 비리의 실상이 여기 있사옵니다. 장부가 펼쳐질수록 대전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관직 매매의 대가로 오간 엄청난 뇌물,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세금의 행방,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를 일삼은 명단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오? 영조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전하, 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니 한 글자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어젯밤 암살자들까지 보낸 것이 이 진실을 덮으려 한 증거가 아니겠사옵니까? 순간 민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영조는 박문수의 옷자락에 묻은 서녀를 발견했습니다. 내 놈들, 감히 충신을 헤아려 했단 말이냐? 영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전하, 신들은 민진원과 김상훈이 엎드려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의 죄상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박문수, 그대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동했소. 이제부터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 암행어사 자리를 그대에게 맡기겠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포도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와 민진원과 김상훈을 체포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박문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정한 시작이구나. 이 사건 이후 조선 조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직 매매가 근절되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백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대감 덕분에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지만 박문수는 여전히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조선 곳곳에는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했으니까요.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박문수는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라도 고창에서 온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감님, 백성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이 편지를 올립니다. 우리 고창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조세를 냈다는 기록이 사라지고 이미 바친 곡식을 또 내라 윽박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옵니다. 편지를 읽던 박문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그의 주목을 끈 것은 세금 장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직감적으로 큰 사건이 도사리고 있음을 느낀 박문수는 즉시 영조를 찾아가 전라도 암행어사 임무를 자청했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길을 자처하시오? 영조의 물음에 박문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백성들의 한숨이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세 번째 암행어사 여정. 이번에는 떠돌이 서생으로 변장한 박문수가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짐 속에는 붓과 먹 대신 예리한 단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창에 도착한 첫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관아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수상한 인형들.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의심했던 대로군. 박문수는 그들의 뒤를 은밀히 쫓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관아의 세금 장부를 훔쳐 새로 쓰고 있는 자들. 그들 뒤에는 고창 현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았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갑작스러운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무사들이 그를 포위했습니다. 이미 박문수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하, 암행어사 나리.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만 오늘로써 당신의 여정은 끝나게 되겠군요.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박문수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그 순간 주변에서 힘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문수가 미리 배치해둔 포도청 군사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고 비리를 저지른 일당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이 담긴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박문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방관의 비리를 넘어 전라도 전체를 흔드는 큰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고창 현감의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고 그 실체는 점점 더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고창 현감의 비밀 서찰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내용. 전라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비리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서찰을 읽으며 차가운 땀을 흘렸습니다. 이런 전라도 감사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흉년을 핑계로 백성들의 곡식을 강제로 수탈하여 이를 외국 상인들에게 밀매하려 한다는 것.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으라는데 이런 짓을.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박문수는 또 다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부로 변장하여 전라도 해안가 마을들을 돌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미 수백 석의 곡식이 밤마다 외선으로 실려나가고 있다는 것. 오늘 밤이 마지막 거래라고 하더군요. 진도 앞바다에서 한 노인의 제보를 받은 박문수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그날 밤, 진도 앞바다에서는 기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포도청 군사들과 함께 잠복해 있던 박문수는 마침내 그들의 현장을 덮쳤습니다. 감히 나라 곡식을 외국에 팔아넘기려 했느냐? 치열한 검술 대결 끝에 밀무역선을 납포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곡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기밀이 담긴 문서들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닌 반역이로구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박문수는 즉시 영조에게 밀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감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라도 감사 1명수 사형에 처하고 그 일족은 섬으로 유배하라. 영조의 준엄 1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큰 비밀이 드러났으니 1명수 뒤에는 호남 일대를 장악한 거대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군. 박문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위험. 그날 밤 박문수의 처소로 검은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대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제 목숨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호남 세력의 배후에는 조정의 최고 실력자인 노론의 수장이 있다는 것. 권력의 심연. 한밤중 궁궐의 깊은 들에서 박문수는 영조를 극비리 아련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그의 보고는 영조의 안색을 순식간에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하, 노론의 수장 김상로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습니다. 전라도의 곡식을 빼돌려 외국과 거래한 것도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도 모두 그의 지시였사옵니다. 그대, 그 말이 사실이오? 영조의 음성이 떨렸습니다. 김상로는 영조의 즉위를 도운 핵심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사옵니다. 박문수가 꺼내든 것은 김상로의 친필 서찰과 거래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하, 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사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김상로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흉년으로 조세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외국과의 거래 없이는 조정을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박문수가 분노로 떨며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이 담긴 곡식을 빼앗아 사사로이 거래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란 말입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상로의 말대로 조정의 재정은 위태로웠지만 그의 방식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김상로, 영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나라를 위해 힘써온 것은 알고 있소. 하지만 그 순간 김상로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조의 친필 교서였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허락하신 일 아니었습니까? 순간 박문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영조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일의 끝을 파헤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김상로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갈림길. 영조는 극심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조의 깊은 한숨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마침내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결연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악행을 허락한 것이 과인의 큰 잘못이었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소. 김상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전하, 그렇다면 전하께서도 이 일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소. 과인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이오. 영조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앞으로 더 현명한 정치로 갚아나가겠소. 그대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방식이 아닌. 그 순간 김상로가 품에서 단검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 저와 함께 가시죠. 역적놈. 박문수가 재빨리 영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식간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김상로를 제압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사옵니다. 박문수의 말에 김상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일당들이 하나둘 체포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신들이 혈기로 저지른 일이옵니다. 김상로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영조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대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오. 백성들의 생명을 볼모로 사육을 채운 대역죄요.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이렇게 해서 조선 최대의 비리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김상로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처형되었고 그들이 착취한 재산은 백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로부터 몇 달 후 박문수는 다시 영조를 찾았습니다. 전하, 이제 진정한 개혁을 시작할 때입니다. 영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이 옳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양거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부당한 수탈에 시달리지 않았고 조정은 점차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박문수는 멀리 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숨어있을 불의와 부패를 찾아내기 위해 그의 여정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정의의 수호자. 이렇게 박문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조선 곳곳을 향해 계속되었고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영원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한순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박문수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0만이 단의 비밀. 깊은 밤 한양 도성 외곽의 한 초가에서 은은한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20명의 사내가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박문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이들은 바로 10만이 단. 박문수가 비밀리에 조직한 특별 정보원들이었습니다. 의술에 능한 10만이, 장사꾼으로 위장한 전직 군관, 떠돌이 광대로 변신한 무사들, 각계각층에서 뽑은 정예요원들이었습니다. 대감, 전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광대복색을 한 김철이 보고했습니다. 평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 연결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사꾼으로 변장한 이수연이 덧붙였습니다. 박문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백성의 눈과 귀가 되어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비극적 사랑. 그러나 10만이단의 존재는 예상치 못한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박문수의 연인이었던 홍란이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수 당신, 어째서 이런 위험한 일을. 달빛 아래 홍란의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당신은 늘 나라를 위해서라고만 하시죠. 하지만 당신의 목숨은, 당신의 마음은, 그들의 사랑은 깊었지만 시대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홍란은 노론 가문의 규수였고 박문수는 소론의 관리였습니다. 더구나 10만이단의 존재는 둘 사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망가는 건 어떨까요? 홍란의 제안에 박문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나는 알아요. 당신은 결코 백성들을 버리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홍란은 자신의 가문이 정운을 정해놓은 대로 다른 이와 혼인했고 박문수는 더욱 광적으로 일에 매달렸습니다. 운명의 장난. 그러나 운명은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몇 년 후 박문수가 수사하던 대규모 비리 사건의 중심에 홍란의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 증거를 찾았습니다. 10만이단의 보고를 받은 박문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운명의 끝자락.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홍란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체포령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이 홍판서 댁 후원에서 밀무역 증거품들이 발견됐습니다. 10만이단의 정보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후원에서 한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홍란이었습니다. 그녀도 박문수를 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감,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보원의 재촉에도 박문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란이 먼저 다가와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이 옳았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홍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서인의 길. 그러나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홍란의 남편이 체포되자 노론 세력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박문수를 음해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폐서인이 되어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대감, 저희가 구해드렸습니다. 10만이 단이 나섰지만 박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운명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요. 제주도로 향하는 배 위에서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귀한 3년의 유배 생활 동안 박문수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곳곳을 다니며 민심을 살폈고 그곳에서도 새로운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대감,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10만이 단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박문수를 음해했던 세력에 더 큰 비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영조는 즉시 박문수의 귀환을 명했습니다. 그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어사의 직책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귀환한 박문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더욱 냉철해졌고 더욱 강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10만이 단은 더욱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만이 있을 뿐.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귀환 후 박문수는 더욱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부패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를 노리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옥도의 시작. 음력 7월 15일 귀신들의 날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저승사자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무시했을 협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박문수는 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대감, 의원을 불러야. 아니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요. 박문수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그날부터 5일간 그는 생사의 갈림길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옥문을 열다. 의식이 흐려지는 사이 박문수는 저승으로 끌려가는 듯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선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찾던 진실이요. 저승의 문서 보관소에는 현세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박문수를 독살하려 한 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승의 법으로는 닿지 않는 자들. 하지만 저승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요. 염라대왕의 말에 박문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박문수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저승의 비밀을 알게 된 자처럼 깊어졌습니다. 대감, 독살을 시도한 자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10만이 단의 보고를 들으며 박문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소. 그들의 죄상도 숨겨진 재물도 모든 것을. 운명의 역전. 박문수는 저승에서 본 기록들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신이 내린 계시로 범인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까? 체포된 죄인들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저승이 알려준 진실이요. 박문수의 대답에 죄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암살 시도. 그러나 이러한 박문수의 행보는 더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어느 밤 그의 처소에 수십 명의 자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멈추시오. 당신들의 목숨이 아깝다면. 박문수의 침착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이미 당신들의 이름과 운명이 저승부에 기록되어 있소. 지금 물러난다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오. 자객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이제 박문수는 단순한 어사가 아닌 저승의 심판관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한양 성 밖 어느 음침한 절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실세들이었습니다. 박문수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질 것이다. 그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오. 그들은 박문수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밤. 추운 겨울밤 박문수는 10만이 단으로부터 긴급한 전가를 받았습니다. 대감, 오늘 밤 영조 전하를 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박문수가 궁으로 향하는 순간 수백 명의 자객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결국 이런 수를 쓰시는군요. 박문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소. 이제 영원히 입을 다물 차례요. 자객들의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죽음의 춤. 칼날이 번뜩이는 가운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문수의 10만이 단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 함정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소. 박문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하는 것이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 기회를 노려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순간.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조였습니다. 과인이 직접 보아야겠소.
영조의 등장에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음모의 배후에는 영조의 신임을 받던 대신들이 있었고 이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영조가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정의의 승리.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소. 영조의 음성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음모자들은 체포되었고 박문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들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 사건 이후 박문수는 더욱 큰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10만이다는 공식적인 조직이 되었고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박문수의 말처럼 그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빛나는 기록. 어느 늦가을 밤 박문수의 서재에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표지의 장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모아온 배곡첩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특별한 명단이었습니다. 이제 이 명단을 공개할 때가 되었소. 그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배곡첩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노비로 팔려갔던 양반가의 자제들, 영모로 몰린 충신의 후손들, 백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가 유배된 선비들. 박문수는 이들을 하나둘 찾아다니며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이는 과거 자신을 도와주었던 한 떠돌이 약재상의 손자였습니다. 그 약재상은 박문수가 독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해독제를 만들어 주었고 그의 손자는 노비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번이 그의 마지막 암행어사 출도가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함, 연세가 높으신데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법이오. 하지만 정의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소. 그의 마지막 여정은 평안도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비밀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 암행 순찰의 과정에서 점차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지방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심한 병증을 앓았지만 의무를 다하기 위해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멈추지 않았고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몸을 이끌고 험한 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박문수의 죽음에는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감찰한 내용을 정리하며 모든 기록과 민심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자료는 조정으로 보내졌고 죽음 이후에도 그의 노력이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죽음을 맞이한 장소는 그의 순찰 중 한적한 지방의 객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초라한 방에서 홀로 생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삶과 업적은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이후 박문수는 백성의 어사, 정의의 상징으로 조선 사회에 깊이 남겨졌습니다. 박문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적들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의 업적을 기록한 문서들을 불태우고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 자체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라. 권력자들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이미 자신의 모든 기록을 백성들의 입에 심어두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민간에서 설화가 되어 퍼져나갔고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편지. 박문수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을, 백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을. 앞으로도 이 땅에는 의로운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있는 한 조선의 희망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박문수의 마지막 유언 중에서 박문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서재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비밀 문서가 있었습니다. 월야첩유의 테이라 이름 붙은 이 문서에는 그가 평생 지켜온 또 다른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테니까요. 월야첩에는 그가 비밀리에 구해준 수백 명의 이야기가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왕자의 서자부터 천민까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한 구원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귀신 장수라 불린 한 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김덕령의 후손이었습니다. 영모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던 그를 박문수는 몰래 보호했고 후에 그는 조선의 중요한 화약 제조법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때로는 죄인의 탈을 쓴 영웅이 있는 법이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박문수의 임종 직전 그의 침상 곁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영조였습니다. 그대가 평생 지켜온 비밀을 이제는 말해도 좋을 것이오. 영조의 말에 박문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신이 지켜온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타고난 신분이나 지위가 아닌 그의 마음에 있다는 진실입니다. 영원한 유산. 박문수가 떠난 후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그가 구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선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갔습니다. 10만이단의 후예들은 달빛 모임이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 계속해서 불의에 맞섰고 박문수가 남긴 가르침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문수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그 순간 한양의 밤하늘에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쌍무지개가 떴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구나.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그의 장례식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평생 구해준 사람들의 후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반도 상인도 천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모하는 이들의 눈물만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그의 제자들은 스승 남긴 마지막 단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월명록의 밍로의 문서였습니다. 진실은 달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법입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월명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계약안이었습니다. 신분제 철폐, 민생안정책, 상공업진흥책 등 300년 앞을 내다본 혁신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비밀리에 전수했습니다. 실제로 정조시대의 개혁정책 중 상당수가 박문수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정약용, 박지원과 같은 실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과 헌신의 기록, 박문수의 집무실 한켠에는 항상 작은 족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전씨 부인이 써준 글이었습니다. 달빛은 쓸쓸하여라. 그대 또 나라 일로 밤을 지새우는데. 숨겨진 영웅, 전씨 부인. 전씨 부인은 양반가의 교수였지만 남편의 암행어사 임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때론 남장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고 위험에 처한 백성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뜻이 곧 제 뜻이옵니다. 한 번 선택한 길,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박문수가 독살 위기에 처했을 때 전씨 부인은 열흘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박문수의 의로운 행적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운명, 박문수의 세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큰아들 박종윤은 아버지처럼 관료가 되었지만 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교육개혁에 힘썼고 서민 자제들을 위한 서당을 세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칼로 세상을 바꾸셨지만 저는 붓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둘째 딸 박효주는 어머니처럼 비밀리에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집은 숨어다니는 의인들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박종선은 의술을 배워 백성들을 치료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고 전염병이 돌 때면 앞장서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박문수의 가족들도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모함으로 큰아들이 유배를 가게 되었고 둘째 딸은 독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는 고난은 곧 정의를 향한 대가입니다. 전씨 부인의 이 말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유산, 박문수 가문은 3대에 걸쳐 의인들의 가문으로 불렸습니다.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인 자선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는 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진정한 재산은 백성들의 신뢰입니다. 박문수의 손자 박영호의 말입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 박문수의 임종 직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권력과 재물은 한때의 바람과 같지만 백성을 위한 선한 마음만은 대대로 이어지느니라. 우리 가문의 참된 유산은 바로 이것이니라. 가족의 비밀 문서. 최근 발견된 전씨 부인의 일기장 워라일로그의 샤알릴로에는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변장하고 떠났다.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다. 전씨 부인이 남편을 기다리며 지은 시들은 후대에 달빛 기다림이라는 시집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달빛처럼 당신의 정의로움도 이 세상을 비추나니. 가족의 희생, 큰아들 박종윤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깊은 가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옳았듯이 저의 고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난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더욱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딸의 용기. 둘째 딸 박효주는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들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의인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정의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제가 어찌 편안함만을 찾아 숨어 살 수 있겠습니까? 막내의 실천. 막내 아들 박종선은 의원으로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의술 기록은 후대 의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가족의 전통. 박문수 가문에는 특별한 가훈이 있었습니다. 첫째, 권력을 탐하지 말라. 둘째,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셋째, 불의 앞에 침묵하지 말라. 세대를 잇는 이야기.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매일 밤 전씨 부인은 손주들에게 박문수의 의로운 행적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왜 그리 위험한 일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그리고 모든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란다. 전씨 부인이 임종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 가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권세나 재물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때문이었음을 잊지 말거라. 가족의 사랑과 정의로운 실천이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박문수 가문의 가훈 중에서 가문의 특별한 전통. 박문수 가문에는 매달 보름날 밤 달빛 모임이라는 특별한 가족 의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또다시 정의를 위해 모였노라. 집안 어른들의 입에서 시작되는 이 의식은 3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숨겨진 가족의 약속. 달빛 모임에서는 각자가 그달에 행한 선행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달빛 맹세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출세하지 않을 것이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전씨 부인의 비밀 교육.
전씨 부인은 자녀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교육했습니다. 매일 새벽 자녀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오늘은 맹자의 결리사이지 앤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꾸나.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너희 아버님의 삶 그 자체였단다. 가족의 시련과 극복. 박문수가 암행어사로 활동할 때 가족들은 수많은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집이 불타기도 했고 독이 든 음식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은 잠시지만 정의는 영원하다. 전씨 부인의 이 한마디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의 성장. 박문수의 손자들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가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첫째 손자는 의원이 되어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고, 둘째 손자는 서당을 열어 빈민 자제들을 가르쳤으며, 막내 손녀는 여성 교육에 힘써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가문의 특별한 유물. 박문수 가문에는 달빛 상자라 불리는 특별한 유물이 있었습니다. 이 상자에는 대대로 가문의 중요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우리 가문의 혼이 담긴 것이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정의로운 길의 증거들이 있다. 현대까지 이어지는 가르침. 오늘날 박문수의 후손들은 매년 한 번씩 모여 선조의 뜻을 기리는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가문의 역사와 가치를 전합니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물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3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박문수 가족의 이야기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